삼성전자에 좀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가격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하면 제가 볼 때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가격을 넘어서거든요. 흑자 영역으로 돌아서는 거죠. 아,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진짜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준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파운더리를 조금 더 삼성전자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 로드맵에 앞서서 고객들의 제품 로드맵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필요하고 주요 고객들은 먼저 찾아가가지고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엑스트라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고객 입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야, 드디어 제가 소원 하나를 풀었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분인데 감히 못 모셨던 정말 그 역대급 우리 반도체 최고 연구가 이주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이주환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주환 박사님으로 말씀드리자면 마르퀴스 후스의 15년 동안 등재된 마르퀴스 후스라는 아주 유명한 인명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15년 연속 2007년부터 등재가 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라이프타임 어치브 어워드를 18년, 19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계하고 경제 전문 쪽을 양대로 이제 다 그 걸쳐 있으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도 있고 후스후 인더 월드에도 있고 인명사전이 양쪽으로 이렇게 게재가 된 한국의 몇 안 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3프로에 나오셨을 때 제가 처음 뵙고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미래 전망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분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가 운이 좋았습니다. 아마 20만 만들어 주시려고 저희 오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24년도 전망을 나쁘지 않게 보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일 걱정되는 게 지난번에 살짝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감산이 언제까지 유지되고 하이닉스의 감산이 언제 유지되느냐. 그 감산 유지되는 게 끝나고 풀기 시작하면은 다 꽉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국내 그 생산 동향을 최근에 살펴봤을 때 다행히도 재고 수준이 이미 정상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아, 정상이에요? 보통 제가 보는 거는 딱 재고 절대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출하 대비 재고 비율로 보는데 그게 1이 넘으면 일단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드는 것보다 그 생산보다 팔리는 게 적당이고 있으면 거꾸로 1 밑으로 내려가면 만드는 게 부족할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에 이미 1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 얘기는 이미 재고가 이미 다 털어진 거예요. 악성 재고들이.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을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52억 달러가 1월 20일까지 찍혔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전년 대비 메모리는 80% 정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월 달에.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도 조금은 있을 거고요. 당연히 비트는 그로스로 항상 있으니까 가격 효과가 훨씬 크게 그러니까 가격 효과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공장 가동 시작하면은 다 꽉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그 뭐든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추이가 떨어질 때든지 올라가든지 지금 내려가는 추세에는 이게 갑자기 급등하는 게 쉽지가 않고 왜냐하면 생산 라인이라는 게 조금씩 물량을 늘리긴 하겠지만 갑자기 다음 달에 2배가 되거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지금 살아났다는 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출하가 증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추세라는 게 무슨 한 달, 2달 확 바뀌는 건 아니어서 언제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출하 재고 수치가 가장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까? 그건 현재로서는 내려가는 타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웨이퍼 투입을 늘려도 3개월 동안은 출하되는 양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공급관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몇 달 동안.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사실 금리 인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위축됐던 글로벌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물가가 높아서인데 그 물가라는 게 보통은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는 물가 상승이 있지만 지금 공급 사이드 원자재가 올라가서 올라간 물가거든요. 수요는 결코 좋아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걸 뭐로 볼 수 있냐면 상근 근로자에 대해 임금이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으니까 그다음 저축이 확 줄지도 않았고 그럼 수요가 늘 수 있는 게 볼륨이 없는 건데 물가가 계속 엄청나게 뭐 4% 5% 올랐다는 얘기는 순전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것이 그냥 가격에 전가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좋지
상황이었는데 네네네. 지금 오히려 거꾸로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치가 있으면서 이제 올해 언제부턴가 인하가 시작이 되겠죠. 미국에서도. 네네네. 한국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긴 한데 네네. 그 얘기는 분명히 수요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고 공급 과잉이 이미 해소가 된 상황이니까 요거가 최소한 그래서 1년 정도는 제가 좋아질 거다고 말씀을 드리는 근거입니다. 우리 이 박사님 모시고 진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 지금 반도체가 수량도 늘고 근데 그 수량보다는 가격이 더 빨리 올라가지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분명히 HBM 관련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이게 디램 업체들이 정보를 안 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기업 내부에서도 극소수밖에 모를 것 같아요. HBM의 일단은 판가를 딜하는 부서하고 물량을 이제 공급을 조절하는 데가 있을 텐데 네. 이제 그 부서가 과연 기업 전체 데이터를 함께 갖고 있을 거냐. 갖고 있어야지 얘가 미치는 가중치가 얼마나 될지, 근데 기여도가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부서는 또 전체 된 데이터를 모를 수도 있어서 그 전체를 양쪽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만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걸 답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도 그냥 비트만으로 환산을 해보면 물량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생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모수 얘기를 전에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생산하던 물량이 일단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품이 론칭됐을 때 이게 이 시장을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상에서 잠식해놓은 속도 몇 년 정도 걸립니다. 기존에 기업 서버가 2017년, 18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한 30%, 40%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데까지 한 4, 5년 이상 걸렸거든요. 근데 HM이 뭐 불과 뭐 6개월, 3개월 안에 갑자기 뭐 20, 30%, 4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고 단지 하이닉스는 좀 더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는 좀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건 확실하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먼저 흑자전환하게 됐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기존의 D램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쌓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램 부족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게 향후에 그 AI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하는 이런 데이터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은 서버에서만 쓰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길로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상상도 해봤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통 뭐 가성비, 가심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퍼포먼스 향상 대비 가격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고객들은 대량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지금같이 HBM 가격이 몇 배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20%가 향상이 된다? 대체했을 때 근데 가격이 3배다. 그럼 이걸 쓸 기업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퍼포먼스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은 뭐가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겠고 일단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니까 비싸더라도 퍼포먼스를 만족할 수 있는 HBM만 쓸 수밖에 없지만 모바일이라든지 PC 노트북이라든지 뭐 기본적인 데이터 서버 같은 경우가 과연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필요한지 요것들을 사실 고객들이 저울질을 해봐야지 결과를 나올 것 같습니다. 하긴 뭐 GPU 가격이 너무 천문학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D램 비싸봐야 뭐 중요하니까 이거 많이 붙이면 성능이 확 올라 GPU 성능을 확 올릴 수 있으니 사실 그쪽은 가격 저항이 없겠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1만 불짜리 세트를 파는데 1,000원짜리 한두 개 더 하나를 쓰던 거를 뭐 1.5개를 쓰는 거. 근데 그 정도도 부담일 수 있다. 그럼 10만 원짜리 파는데 1,000원짜리를 몇 개 더 쓴들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주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실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메인 고객이 요구량이 많은데 공급자가 적다 보니까 공급자들 가격이 아무리 비싸게 해도 그걸 다 고객이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전체 아무리 빠르게 HBM이 올라온다고 해도 전체 D램 비트 그로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띌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 원래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성장을 이끌건 제품이 이제 둔화되는 시기가 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돼 있고 뭔가 혁신적인 게 있지 않으면 그냥 플랫하게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잖아요. 이제 뭐 퍼스널 컴퓨터가 사실은 이미 그 단계를 한참 전에 시작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정체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 근데 그러면 비트 그로스는 거의 없는 거죠. 물론
한 대당 들어가는 매물이 조금씩 향상을 하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네네. 근데 그 효과 정도 가지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을 커버할 만큼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낸드 비트그로스는 연간 아직도 지난 2년도는 조금 많이 주춤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일단 평상적으로 보면 낸드는 한 30에서 35% 정도. 낸드 그러니까 낸드가 매년 해마다 30%? 용역으로 30% 이상의 향상을 증가하고 있거든요. 수요가. 대부분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낸드 위주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판매 대수는 작년이랑 똑같지만 한 대 들어가는 게 8기가 쓰던 게 뭐 아니 512기가를 쓰던 거를 1테라로 맞아요. 늘리면 2배가 돼 버리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낸드는 좀 왜냐 낸드는 싼 제품이거든요. 디램에 비하면. 네네네. 그래서 낸드 가격이 한 디램의 9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같은 네. 용량으로 환산해 보면 예. 싸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디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딱 필요한 이상 쓰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프리미엄 제품의 디램에 8기가, 12기가가 이미 나오기 시작한 게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그 이상 제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8기가, 12기가 정도고. 네,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디램은 비싸거든요, 훨씬. 네, 네. 그래서 낸드와는 좀 달라서 낸드가 30에서 35%지만 디램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정도, 20이 좀 넘지 않는 수준의 네. 비트그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수요를 이끌던 제품들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비트그로스가 몇십 프로가 나오느냐? 그게 그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제품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지. 얘가 이 전체 기울기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대체해주는 역할 정도. 아니, 구분이 잘 됐습니다. 이게 가격 차이가 너무 크고, 뭐, 한 10분의 1가, 10대 1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낸드는 그냥 굉장히 빠른 비트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쵸. 여전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찍은 영상 있잖아요. 컴퓨터에 담아두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몇 거예요. 기가씩 되니까요. 한 시간이면. 한 시간에 한 10기가 되니까, 이거를 쌓다 보면 1테라가 금방 쌓이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테라씩 쌓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요즘 하드디스크 있지 않습니까? 웨스턴 디지털에서 하는 그 가격하고 낸드하고 가격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드디스크가 옛날 싸다고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속도도 느린데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낸드가 그만큼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낸드로 붙이는데 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난 게 구글은 도대체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크게 지었고 걔네 낸드 메모리 사이즈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이 많은 아니 퍼스널 컴퓨터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메모리 증가가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우거든요. 쓰고 좀 오래된 거 한 달 넘어간 거는 지워요. 얘네들은 그걸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쌓아야 되죠. 보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마무시한 메모리 증가더라고요. 그래서 SSD가 사실 이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놔야 돼요. 모바일이 이제 사실 크게 늘기 힘들어졌으니까. AI도 결국에는 고객단에선 뭐 이게 단말기가 될 수도 있고 PC가 될 수 있는 거 큰 변화는 없는 건데 그거를 운영하는 플랫폼사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게 그쪽 수요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역할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좀 더 고성능 메모리로 바뀌는 거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이 모든 거를 지금 이제부터는 뭐를 하든지 다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럼 이 메모리의 증가는 앞으로도 특별히 낸드 같은 경우는 좀 끝도 없이 계속 막 20-30%가 계속 나오겠네요. 그런데 이제 해마다 증가하는 양은 굉장히 많은 양이 될 텐데 증가율이라는 거는 해가 누적될수록 모수가 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복리잖아, 복리. 우리 금융으로 따지면 그것 때문에 증가율이 낮아지는 거죠. 복리로 증가하는 거니까 사실은 선형으로다가 수량 증가를 하면 딱 그냥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겠지만 이게 율로 따지면 복리율이니까 사실 근데 제가 깜짝 놀라요. 아직도 30%라고요?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리 3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모수가 커진데 또 30%가 또 증가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증가율이 낮아지다고 하지만 타 산업에 비교를 하면 수요라는 건 아직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레이트로 환산할 거냐, 퀀터티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퀀터티로 따지면은 진짜 이게 약간 위로 솟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이고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한 30-40년 장기간 플랫을 해보면 메모리 시장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통은 플랫하에 가다가 테이크업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수함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부분 직선, 선형으로 하다 다시 이제 로그 함수로 감소는 아니지만 둔화되기 시작하는데 현재는 아직 직선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낸드도 그렇고 디램도 그렇고. 근데 이 직선 구간이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가 관건인 거죠. 그렇구나. 요걸 지나면 시장이 계속 커가긴 하지만 증가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커가는
쇠퇴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둔화되는 시기로 가는 건데 요 시기를 조금 늦춰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AI 같은 새로운 제품들의 등장인 거고 네네. 이런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10년 이내에 둔화되기 시작하는 포인트로 갈 것 같거든요. 변곡점이.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로서 완벽히 예상할 수 없는 게 뭔가 혁신이 또 일어나면 또 연장될 수 있는 거죠. 직선 구간에. 지금 저는 상상하기에 이제 AI고 AI의 다음 스텝은 AI를 디바이스 단으로 어떻게 넘기냐인데 결국 자동차, 로봇 이런 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 그 디바이스에서도 사용되어지는 디램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야 되지 않을까? 통신망으로 다 할까? 분명히 거기도 많이 심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이 AI가 한 번 더 예전 데이터 센터 2015, 16, 17 그때 나타났던 데이터 센터의 어떤 메모리 증가와 똑같은 수준의 그 서버 하나가 신규로 늘어나는 새로운 서버가 늘어나는 그런 개념 아닐까 막 상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최종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단이라고 쉽게 편하게 얘기를 해서 자동차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증가는 하겠죠. 지금보다는 증가하겠죠. 없던 수요니까.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건 모바일 때 한번 폭발을 했을 거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AI라는 건 좀 다른 게 독자적으로 단말기 딴에서 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디바이스 이걸 연산해 주는 거는 이게 통신을 통해서 그걸 끌어다 쓰는 것 뿐이지 그 기능 자체는 이미 서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의 용량이 커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단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이상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여기다 저장하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HBM이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갤럭시 S24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처음으로 제공했는데 스마트폰에 HBM이 들어가야 되나? 그건 못 들어가죠. 그건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쪽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건 아니다. 결국엔 데이터 센터 그 서버 쪽에서 발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네. 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점차 모든 환경이 문자 환경에서 이제 그래픽 환경, 동영상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이제 비트 그로스의 어떤 우상향 흐름 안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 원 오브 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하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리로 올라갔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워낙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총량 기준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몇십억 페타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요. 지금 용량이 해마다 판매되는 거기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페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15승, 18승 막 이런 단위들로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 앞에 10억이 또 붙어 있는. 너무 다 하면은 1 곱하기 뭐 10에 26승, 7승, 8승 막 이 정도의 단위의 바이트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그 모수가 그만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증가를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참 삼성전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어제 뉴스가 나온 게 그제죠. 필름을 끼웠던 방식이긴 하지만 12단 적층이 성공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머프 방식으로 8단 성공해서 이제 이거는 아예 납품하는 거고 삼성은 이제 12단 나와서 샘플을 보내주는 상황이고 요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그 보기에는 야 12단이나 벌써 했어 이거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낸드가 3D 낸드가 등장하면서 처음에 그 단쌓기 경쟁이 굉장히 우리들의 관심사였잖아요. 누가 먼저 127단을 누가 하느냐, 뭐 마이크론이 237단 먼저 했다더라. 그래서 뭔가 그 단수가 높아지면 기술력이 좀 더 앞섰다라는 것을 홍보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그것이 뭐 무조건 많이 팔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퍼포먼스도 중요하고 다른 예를 들어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CPU는 다른 것하고 서로 호환성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안정성도 중요하고 발열 문제, 수명 문제 그런 것들이 다 만족해야 고객들은 퀄을 주는 거고 그래야 주문이 오다가 나오는 거라서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바로 어제 신문에 8단으로 24GB를 해가지고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물량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고 마이크론이? 마이크론이 없고 구체적으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기존의 자신의 시장 점유율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정도인지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작년 2023년 말 기준 그때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치로는 마이크론의 HBM 시장 점유율이 한 6%, 5, 6%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좀 떨어진 거예요. 그 전년대 10%였다가. 근데 이제 아마도 올해 HBM3E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양산해서 고객이 사주기 시작하면 점유율이 조금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이긴 하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얘가 그러면 기술력에서 다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앞서 있는 건지 여부는 판단하기 굉장히 아직은 조심스럽고 네. 양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고객한테 팔 정도까지 준비가 됐다라는 얘기인 건데 일드가 얼마나 나오는 건지 네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없는 거라서 네. 사실은 일드가 높지 않으면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네네네. 구조인 거기 때문에 네네. 마이크론 자체 실적 까먹는 요소가 될 수도 네. 있는 거라서 지금 아직까지는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먼저 3나노 TSMC보다 먼저 했을 때도 일드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돈은 TSMC가 더 많이 벌었던 걸 우리가 한 1, 2년 전에 봤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HBM 시장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마이크론의 실력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 네. 삼성전자 12단이라는 건 어쨌든 기존에 8단까지를 하고 있었는데 남들보다 더 사실은 단을 높이 쌌다는 건 그만큼 입체적인 기술력에 있어서 앞섰다라는 것을 쇼잉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투자자들을 약간 안심시키는 효과를 노리고서 아마 왜냐하면 이게 아직 양산 완전히 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네. 개발이 완성된 수준이기 때문에 고객한테 아직 인도된 건 아니잖아요. 이 그렇죠. 제품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직도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에 뒤져 있다는 인식이 있고 마이크론마저도 지금 먼저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결코 뒤져 있지 않고 우리도 충분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들 투자자들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 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게 그런 시장판을 얼마 바꿀 수 있을지 이거는 1년 뒤쯤 돼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드는 우리가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걸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품률이 얼마나 그러니까 양품률 없으면 분량 많이 남으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서 주는 돈 받아도 마진이 없죠.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양크는 결국은 다음번 분기 마이크론의 D램 쪽 그 마진을 보면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됐으면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심지어는 흑자 근처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양품률이 무지하게 낮아서 생각보다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쯤 가게 되면 HBM 상관없이 네. D램 랜드 가격 상승 때문에 흑자로 갈 거기 때문에 네. 이 여기서 HBM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버린 네. 겁니다. 아 지금 이 말씀 하시니까 진짜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던져준 거라고 저는 보이네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타 방송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 좀 너무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워낙 D램 가격이 2022년 10월보다도 한참 낮은 상태. 그 얘기는 2022년 3분기가 마지막 흑자였었고 4분기부터 대규모 적자를 내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그 가격에 못 도달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적자일 수밖에 없는 레인지에 있는데 현재 가격 상승 추이를 유지를 하면 제가 볼 때 3월이나 4월 정도에 그 가격을 넘어서거든요. 흑자 영역으로 돌아서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이미 원가 절감이 조금 더 이루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적자로 전할 때보다 조금 더 마진폭이 커진 거죠. 같은 D램 가격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근데 사실은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굉장히 높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면 기존의 D램이나 낸드 제품의 가격이 이미 흑자 정도 BEP를 올라서기 시작하면 물량 효과 때문에 HBM의 효과는 굉장히 시색돼 버려서 이게 있고 없고에는 별 상관없이 기존 제품들의 실력 가지고 사실은 실적이 판가름이 날 거라서 지금 말씀하신 마이크론이 그런 그 실적을 보고 HBM의 실력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제가 안 해봐서 여쭤보는데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D램의 비중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 우리 또 증권사 리포트 중에 IR팀으로 직접 받은 데이터에는 매출 구분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봤을 때는 D램, 랜드, 시스템 IC, 그러니까 파운더리가 커지기 전에는 4대 4대 2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변화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4대 2. 네네. 아 근데 삼성전자 진짜 IR 너무 불친절해. 아 저는 제가 볼 때 이전에도 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가 실력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해서 좀 외국 기업에 대해서 좀 되게 소극적인 면들이 주가가 사실은 디밸루에이션 되는데 일정 부분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요약본이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네. 그래서 좋다 이랬는데 더 이상 없어 아무것도. 정말 그게 끝이야. 한 장 요약본 주고 보통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첫 장에 요약을 하고 그 뒤로 여러 개를 붙이는데 그 뒤에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마이크론도 제가 분기마다 가서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일단 PPT로 11페이지 정도짜리가 나오고 또 다시 텍스트 모드로 해서 또 굉장히 긴 게 나오고 말고 또 한 페이지짜리가 나오고 3개 정도 한 세트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줘요. 굉장히 친절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중에 어딘가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국내 기업들은 그만큼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 투자자들이잖아요. 결국에는한테 그렇게 뭐 친절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화를 해도 대답을 잘 안 해요. 공정공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마이크로는 제품별로까지 다 카테고리에서 영업비용 따로 해줘요. PC 향이 얼마, 뭐 모바일 향이 얼마, 이 정도까지 구분해서 줘요. 정말. 근데 그러면은 정말 투명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팩트가 아니어도 투명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뭔가 신뢰가 생기는 거고 이 기업에 대해서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생긴 문화일 수는 있지만 그게 삼성전자를 그동안 여지껏 인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방송 전에 살짝 그 얘기 하셨고 저희도 그건 너무 절절하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저보다 좀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같이 디스커션 해보면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일단 D램 낸드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반이니까 잘만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팔리는 시장인 거고 파운더리는 처음부터 고객이 수주해서 원하는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주 산업과 일반 제조업은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제가 전체 전망 PM을 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모든 산업 애널리스트하고 계속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각 산업 담당자는 본인 건 알지만 저쪽 산업하고 얘기를 해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걸 조정하는 작업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늘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아, 왜 건설이나 조선하고 반도체나 석유와 보는 건 완전히 달라야 되는지 산업의 특성이 너무 틀린 거예요. 특히 수주 산업과 제조업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파운더리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조업의 관점에서 경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원들의 마인드가 형성되어서는 잘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수주 산업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먼저 있어야지만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럼 고객이 누구한테 이 일감을 맡길 거냐부터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겠지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의 전략이라면 그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고객이 무엇을 언제 원하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되는 거고 내가 개발하기 전에 고객이 지금 3나노를 필요로 한가 EUV가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나는 EUV를 사다가 3나노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사주겠지 나한테 오더가 오겠지 근데 요 전략이 일단은 먼저 좀 바뀌어야 되는 D램 낸드는 그게 맞지만 그래서 파운더리를 조금 더 삼성전자 잘하기 위해서는 개발 로드맵에 앞서서 고객들의 제품 로드맵에 대한 스터디가 먼저 필요하고 주요 고객들은 먼저 찾아가가지고 공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에 비슷한 제품 이런 라인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디파이 해가지고 언제까지 어느 정도 물량 맞춰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한테 얼마만큼 물량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제품을 완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고 이건 이제 수주단에서고 또 하나는 일단 제품을 인도하고 나면은 제조업은 그냥 끝이잖아요. 뭐 어느 정도 스펙을 만족해서 줬었고 불량 테스트 다 끝냈고 일드가 안 나온 건 나의 수익률의 문제지 고객 단에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수주 산업은 주고 나서 사실 고객 쪽에서 전반적인 퀄리티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고 사실 불량이 나도 그때 발견되잖아요. 왜냐면 세트로서 돌려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AS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팔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은 이 제품이 고객의 정말 만족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계속 사이드에 붙어가지고 원래 스펙은 만족시켰지만 고객이 고민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제조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엑스트라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고객 입장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면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죠. 유능한 인원들을 그쪽에 사이트에 붙여서라도 이런 부분이 이제 AS 사후 측면에서의 파운드의 좀 다른 점들 이런 부분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주면 워낙 매니팩처링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임 밸류도 굉장히 높고 신뢰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전략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해야 되는 부분들만 잘하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해요. 그 원단 장사였다. 원단을 좋고 싸게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패션 산업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원단 장사하고 있다. 이런데 결국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TSMC의 그 밸류체인을 보면은 VCA라고 그 밸류체인 어소시에이션이가 그게 어마무시하게 발달했잖아요. 근데 여기 DSP는 진짜 손가락을 뽑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왜 도대체 몇 개나 더 있어? 막 이럴 정도로. 그럼 이 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엄청나게 그 TSMC의 VCA처럼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파운더리는 고객의 설계도를 주고 매니팩처링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TSMC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자체 설계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딱 봤을 때 역제안을 해요. 설계를 보고 그래서 왜냐면은 설계도를 주는 고객 TSMC가 됐지 엔비디아 그게 아니라 화웨이가 됐지만 엔비디아 됐든 퀄컴이 됐든 얘네들은 본인들이 나름대로 고민해 주지만 매니팩처링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사이트 정보는 좀 부족하죠, 지식은. 그러니까 일종의 교수님들이지 이론가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시안을 그냥 만들어주면 일단 고객은 뭐 100점짜리는 될 수 있죠. 달라는 걸 해줬으니까. 근데 고객은 그 현장에서 해보면 잘 안 돌아가. 근데 사실은 TSMC 잘하는 거는 봤을 때 바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거를 매니팩처링 단까지 연계시고 최종 제품 나왔을 때 퍼포먼스까지 같이 계산을 해보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설계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공정도 줄일 수 있고 단가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고객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딱 이 생각이 나는 게 그거네. 애플이 3나노 해달라고 했는데 이 4나노로 가세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3나노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나오니까 4나노 가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본인들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얘네가 어차피 만들 건데 얘네가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싫다고 마다할 고객은 하나도 없고 이제는 100점짜리 하나 150점짜리가 돼버리는 거지.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은 단순히 그 VC가 하는 역할이 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설계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큰 겁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개가 다. 결국에는 설계 디자인이라는 게 반도체로 가버리면 두 개가 뭐 구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패션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디자인이라는 게 설계인 거고 그래서 그것들의 레이아웃을 짜고 어떻게 하는 거 그게 사실 공정 엔지니어하고 또 코어가 잘 돼야 되죠. 레이아웃은 이게 심플해. 굉장히 속도 빨리 할 수 있는 공정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아니면 공정이 3스텝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구현하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설계 파트랑 공정 파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한 다음에 고객하고 이제 그거를 단일화, 창구를 단일화 해가지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예가 막 떠오릅니다. 막 이렇게 네가 한번 해봐 이러는데 여기는 TSMC는 그걸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기는 네가 한번 해봐 이씨 투덜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차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삼성전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램이 받쳐주면 시간은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운드리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인텔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이전같이 앞에 TSMC 하나만 있을 때는 사실은 굳이 뭐 2, 3년 안에 쫓아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어차피 나는 추격자 입장이었으니까 속도 조절해가면서 탄탄하게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인텔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뭐 몇 년 안에 삼성전자 밀어내고 우리가 2위 할 거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니까 진짜 선전포고를 제대로 했죠.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지상정이고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회사를 그냥 무시하기에는 껄끄럽죠. 과거에 이미 파운더를 했던 경력이 있고 CPU 쪽에서 한동안 절대 강자였었고 디램도 이전은 삼성보다 먼저 디램을 했던 기업이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패키징도 잘한다면서요? 패키징도 잘하고 매니팩처링이 원래 강해요. 인텔이. 거기가 사실은 설계 능력이 강해서보다는 매니팩처링이 강해서 인텔이 사실은 시장 점유율을 7% 이상 했던 기업이라고 인텔에 있던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매니팩처링 다 비슷비슷하고 오히려 국내 디램 업체들이 더 잘해. 걔네는 설계가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인텔의 강점은 오히려 매니팩처링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물에 있던 분이니까 저보다 더 맞는 얘기를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매니팩처링 잘했던 회사였는데 한동안 저희들이 CPU에서 이제 AMD한테 약세를 미치면서 그냥 시장을 많이 뺏겼던 것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약간 무시를 했죠. 몇 년 동안은.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인텔이 가진 잠재력이나 과거에 쌓아올렸던 명성은 사실 만만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우리가 1위를 잡겠다고 했는데 또 나를 잡겠다는 애가 등장해버리면은 이 중간에 낀 사람은 굉장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얼마나 내 페이스대로 가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구에서도 한 점 한 점 따라가면 언젠가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직 3회밖에 안 되는데 빨리 역전에 대한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에러도 많이 나오고 먼저 투수를 땡겨 써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소진해버려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 있어서 인텔이 뭐라고 하던 내가 가진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낫고 오히려 탄탄하게 가는 전략, 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느린 듯 하지만 좀 더 빨리 가는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텔이 제시한 로드맵이 진짜 미친 로드맵인 게 14에 있던 애들이 갑자기 25년 갑자기 25년에 아니 진짜 작년까지 14 하던 애들이 갑자기 25년에 1.8나노 1.8나노 25옹스트롬 언더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상했을 때 저거 다음번 실적 발표 때 지연 연기 분명 할 거야. 근데 여전히 25년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4나노? 14옹스트롬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믿어도 됩니까? 저거는 사실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뭐 알 수는 없는 게 지금 기술력으로는 안 돼요. 네네네. 지금 EUV 갖고는 안 돼요. 리소그라피 자체가 안 되는데 지금 인텔이 그렇게 얘기하는 로드맵에는 그 사이에 라지 어프로치 사이즈의 EUV가 개발 완료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EUV인데 거기 이제 NA라고 해가지고 지금 2대인가 3대 자기네가 갖고 왔다던데. 구획값이 많아지면 좀 더 빛을 모을 수 있어지고 좀 더 밝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렌즈가 커져가지고 더 사실은 작은 라인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개발은 어느 정도 됐고 아직 양산 수준까지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이게 완성됐다라는 전제하에 저 로드맵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그건 이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자기네들은 기계화하고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 자신감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가능하다. 현재 시뮬레이션 돌아보니까 장비만 받침되면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삼성전자 EUV 공정 들어오고 나서부터 완전 헤매고 있는 것 같던데 말이죠. EUV가 저도 사실 EUV 정말 직접 쓰던 시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ARF까지 있던 하고 이제 현직을 은퇴했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대요, 조건들이. 그 다음에 그 리소그라피 전후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스텝들이 굉장히 많고 오염 이슈도 상당히 있고 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완전 최적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7나노 때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7나노를 EUV로 하겠다라고 먼저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투 스텝을 스킵하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전략을 삼성전자 했었거든요. 계속 뒤지고 있다가 그때 근데 그 발표를 듣고 나서도 TSMC 뭐냐 하냐 우리는 7나노까지는 ARF를 하겠다 해서 ARF를 했더니 고객에서는 특히 EUV에 대한 요구가 있지도 않았는데 수율이 훨씬 잘 나오죠. 기존에 하던 장 공정이니까 완벽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오히려 격차 확 다시 벌어졌죠. 효과가 있었고 근데 지금 근데 EUV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기도 하고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한인 거고 그렇다면은 물론 3나노 이 정도는 EUV가 아니면 무조건 안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누가 빠르게 공정 안정화를 시키느냐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 1.8나노 레벨가 아무도 안 가본 영역이에요. 이론적으로 회로상으로 여기가 누설 전류를 잡을 결국 누설 전류랑 옆에 셀이랑 간섭이거든요. 이게 선포에 작아졌을 때 동작하느냐 문제는 점점 동작 전후에 작아지기 때문에 누설 전류나 간섭이 조금만 생겨도 이게 치명적인 에러가 되는 거예요. 동작 전압이 뭐 7V, 8V일 때는 0.01V의 변수가 생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1V, 1.2V에서 옆에서 0.2V가 생긴다는 얘기는 완전히 데이터를 뒤흔들고 오류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공정을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공정에서 잡을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리콘 웨이퍼로는 10나노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는. 근데 지금 3나노까지 가능하잖아요. 화물 반도 쓰지 않고도. 생각보다 불가능할 것 같은 게 또 가능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과연 1.8나노 밑으로 가는 게 전자가 될지 후자가 될지는 해보기 전에 아무도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저의 예측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보면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7나노 이후로 저렇게까지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점유율도 벌어지고 하는 건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일찌감치 EUV 갖고 와서 시작을 했었는데 점유율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지금 공정화가 안정화됐느냐는 수율을 가지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3나노 초반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나와 굉장히 애를 먹었고 3나노도 초기에는 했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발표해주는 얘기 보면 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안정화됐다는 자신감을 읽을 수는 있었어요. 60% 70% 얘기가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경쟁사 TSMC는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실 정확히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3나노에서 굉장히 버벅거렸잖아요. 힘들었죠. TSMC도. 그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영역인 건 맞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영역인 거고요. 결국 반도체가 막 깎아내고 채워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걸 반복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에 들어가 보면 원리적으로는 고체 물리 영역이 되는 거고 퀀텀 사이언스 영역이 돼버리는 피직스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물리 영역인 거예요. 계면에서 전자가 방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응이 일어나느냐 얼만큼 그 중간 레이어가 생기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직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다면서 계속 나와서 네. 1등이 사실 치러야 되는 이제 피인 거예요. 일종의 수업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정 부분 어떤 부분은 TSMC가 먼저 가서 그 수업료를 지불했고 어떤 부분은 삼성전자 먼저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고 있는 거라서 수율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점유율 부분은 결국 수주의 문제인데 수주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얘의 기술력이 앞서 있는 걸 갖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그 제품을 우리가 실제로 칩셋에 넣었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느냐,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발열 이슈는 없느냐,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AS를 누가 더 잘해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고객들이 뭐 퀄컴이나 애플이 삼성전자의 물량과 양사 다 주는데 비중을 조정하잖아요. 올해는 얘네를 20 주고 80 줄까? 뭐 30 주고 70 줄까? 이걸 결정할 때는 트랙 레코드가 쌓인 것도 중요하고 현재 지금 제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죠. 그래서 누구한테 주는 게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의 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거까지 판단하는데 그 수주를 퀄컴이나 애플 같은 대형 고객의 물량을 좀 확 줄어들면 점유율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TSMC는 고객이 뭐 600, 800명을 얘기하는데 삼성전자 300 미만 정도 얘기하니까 고객 수가 절반이 안 되다 보니까 대형 고객 한두 개의 물량이 전체 시장 점유율을 좌우하는 아직은 그 상황이라서 분기별로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이조한 박사님이 2차 전지도 전문가시거든요. 오늘은 반도체만 하지만 다음번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2차 전지도 한번 제대로 된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들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미세화로 인해서 전력 효율이 높아지고 결국 그게 이제 무조건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그 액침으로도 냉각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던데 그게 결국 나중에는 이 반도체 전력 문제하고 딱 붙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인 거죠. 지금 이제 반도체하고 물하고 연관시켜 보면 첫 번째는 발전단에서 수력 발전을 쓰는 경우에 이제 물이 필요한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완성되어 있는 서버를 시키는 냉각 과정에서 지금 아마 냉각 과정이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일 것 같은데 물론 전기도 문제가 되긴 하죠. 전기가 문제가 되는 건 환경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실은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다면 아직까지는 전력의 상당 부분은 화석 연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별로 얼마나 그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으냐를 이전에 제가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가장 많은 거는 일단 철강, 그다음 석유화학이었었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였었거든요. 얘는 굴뚝에 오염물질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야 봤더니 전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업종이 반도체, 전 세계에서.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상당 부분 또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니까 뭐 원자력 같은 걸 제외하면 신재생을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듯이 이번에 이제 냉각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연결돼 있어서 발전 부분에서 하나, 그 다음에는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컴퓨터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팬이 안 돌아가면 다운돼 버리잖아요. 뜨거워져가지고 그게 공랭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퍼포먼스가 높아질수록 발열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순행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순행을 쓰다 보면 냉각수를 끊임없이 외부에서 신선하게 공급해서 일정 부분은 다시 식혀서 뭐 리사이클 할 수도 있지만 그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냥 배출해 버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냉각수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 부분 나중에는 전기 확보 문제와 냉각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이 규모를 늘리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일정 부분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반도체 공장이 무슨 나중에 지역 난방공사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 난방공사 발전하고 그 폐열 가지고 온수 공급해 주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아니, 지금도 용인에 클러스터 만드는 게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전기하고 용수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역 지자체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자체는 어쨌든 우리 땅에 짓고 우리 용수를 끌어다 쓰고 우리 전기를 쓰니까 너네는 뭔가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내라라는 식인 거고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그 규모에서 차이가 큰 거죠.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는 규모가 있는데 지자체가 요구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정부가 좀 나서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안 나서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냥 물러서 있죠. 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허가만 해준 거죠. 인허가만 해준 거고 다시 그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지자체는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의 이점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주민을 설득해야 되지 힘드니까. 어떻게 보면 3D까지는 아니지만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용 효과는 보면 굉장히 부의 효과지만
바로 인접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혐오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지자체는 이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굉장히 큰 베니핏을 받아와야 또 나눠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늘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이천도 그랬었고 여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물도 어마무시하게 쓰는데 그 물을 닦고 쓰는데, 그러니까 세정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거죠? 세정에 많이 쓰는 거죠. 지금 식각과 식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각 과정에서도 들어가고 포토에서도 들어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증착에서 뭐 어쨌든 우리가 세정이란 과정은 물 아니면 뭐 불화수소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의 사용은 굉장히 많고요. 이천 같은 경우 보면은 SK하이닉스 공장 옆에가 이제 논이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사실은 깨끗한 물들인데 이게 따뜻하거든요. 냉각을 하고 나오니까 따뜻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물을 대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가 보면은 전국에서 보면 항상 모내기 빨리 하는데 1, 2위를 다투는 게 이천이잖아요. 온수로 다 농사를 져가지고 그렇구나.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니까. 아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야 그래서 이천쌀이다. 네. 그 중국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를 한 5년인가 7년 전부터 사용하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얼리 어답터시네. 네, 얼리 어답터입니다. 저 항상 얼리 어답터인데 그때 이제 알았죠. 아, 중국의 제조업이 이게 장난 아니다. 이거 다 끝났다. 라고 느끼면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LG 디스플레이 사건인 거죠. 디스플레이를 다 먹히고 LG 디스플레이가 휘청한 건 거의 다 이제 LCD를 중국에 갖고 왔기 때문인데, 야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건 반도체도 그냥 얼마 안 남았네. 낸드부터 시작해서 D램으로 파고들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제어로 인해서 지난번에 한 5년 정도는 시간을 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도체 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이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나요? 시간이 됐다라는 거지. 사실은 뭐 결국에는 계속 지금도 보면은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이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수출이 줄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물론 로컬 팹의 생산량 증가도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생산량 증가가 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이미 중국 사이트에 상륙을 하고 있다는 거는 수치로 굉장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장비들이 다 뭐 외국 기업들한테 가는 게 절대 아닐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로컬 기업들한테 가는 거고, 그 장비들이 도착했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량 캐파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물론 우리가 하이엔드 제품은 아직까지도 EUV가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아직 그 정도의 선단 기술을 해본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엔지니어라는 거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장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학파들이 또 상당 부분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또 상당 부분 해결되고 대만하고 또 제휴를 통해서 얻어가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우리가 생산 라인의 능력은 뭐 시안이나 우시의 지금 중국의 공장에 있는 대부분의 생산 라인은 현지인들이잖아요. 그러겠죠. 그 친구들이 뭐 10년, 20년 다니나 이직하죠. 그 친구들이 좀 원일거 50% 준다고 하면은 뭐 양쯔 메모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한 결국에는 지연될지언정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산량 캐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럼 제2의 그 화학 철강 상황이 여기도 LCD 제2의 그 디스플레이 상황들이 시간의 문제지만 결국 온다. 이제 그 업종하고 틀린 게 기존의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비 반입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의 자체적인 얼마나 인력과 장비, 설비 투자에 대한 거에 대한 시간의 딜레이였다면 지금은 아예 좀 꼭 필요한 핵심 장비의 반입 자체를 맡고 있는 상황이니까 허들이 훨씬 높은 상황인 거죠. 반도체 쪽이. 근데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미국에 있고 싶은데 못 있는데요. 분위기가 하도 험악해져가지고 반중 정서. 네, 반중 정서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중국 가야 돼. 그럼 그런 애들이 다 반도체 공부하는 애들이 전부 다 본토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문숑 같은 그 엔지니어가 그 SMIC에 계속 입고하면 7나노까지는 그냥 쭉쭉쭉쭉 밀어붙일 거가 아닌가 싶은데 이미 7나노는 도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계 능력과 공정 능력들이 다 이미 확보됐다고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5나노까지도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건데 EUV 없이 가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현장 엔지니어들의 판단인 거고 이제 그것도 알 수 없는 거죠. 뭐 좀 구질구질한 방법 썼어라도 딥유비 장비를 뭐 3번, 4번 써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실은 우리가 어둠의 통로를 통해 가지고 UV 장비 꼭 필요한 스텝 한두 스텝만 필요한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장비를 몇 대만 확보를 해도 사실은 네.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 부분은 사실은 공개를 안 하겠죠. 일부러. 왜냐면 하면 안 되니까. 뺏길 네. 테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10년, 20년 안에 차세대 먹거리를 준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포스터 반도체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였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적색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LFP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LCN 3호계는 한국 업체들이 이미 확실히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어서 걱정이 네. 안 되지만 문제는 LFP 시장은 우리가 사실은 등한시했잖아요. 예. 아니 뭐 이렇게 뭐 성능이 좋지 않은 배터리 누가 쓰겠어 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못했다기보다는 신경을 안 썼던 건데 네. 중국은 본인들이 LCM을 해봤는데 잘 LCM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안정성은 좀 남고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낮은 LFP에 집중을 했던 거고 정부도 그쪽을 육성했던 건데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이제 선두주자 돼버렸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 진입장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빠르게 이제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는 뭐 모델 S 같은 굉장히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가다가 몇 대 안 팔리잖아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중저가 라인으로 모델 3Y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포드 같은 GM 같은 럭셔리가 아닌 일반 대중차 위주로 하던 기업들이 전기차에 들어오다 보니까 얘네들 비싼 차를 만들던 애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포르쉐가 아니니까 그런 배터리 비싼 걸 쓸 수가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NCM을 쓰기에는 너무 원가 부담이 크니까 좀 더 싼 LFP를 쓸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 짧더라도. 근데 중국에서는 또 인프라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LFP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배터리 3사의 로드맵을 보면 빨라야 2025년 이후거든요. LFP를 양산, 인도하는 시점이. 그럼 아이까도 2년 동안은 무주공산인 거죠.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저희 우려점인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개발 완료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중국 시장을 단시간에 공략 쉽지 않으니 유럽 시장 쪽을 공략하는 쪽으로 유럽 시장의 LFP 시장을 배터리 시장을 공략하는 쪽으로 먼저 타겟을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같은 이슈가 있어서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에요. 친환경 전기에 계속 유지될지 자체가 불확실해져 버리니까 유럽은 무조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커 고객의 수도 훨씬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리사이클링 시장도 유럽 쪽에서 더 먼저 적극적으로 가고 중국 다음으로 유럽이잖아요. 근데 유럽이 일단 당분간 어렵다 생각하면 아니 중국은 어렵다 생각하면 리사이클링도 그렇고 레드풀 배터리도 그렇고 저는 유럽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전략이 현 시점 맞다고 봅니다. 네.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 이 다음번에 배터리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중국의 거센 추격을 우리가 얼마나 더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이냐는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과제이고 그리고 또 차세대 먹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 지난 30년간 우리를 먹여 살렸던 반도체가 이제 강력한 경쟁자의 부상이 앞으로 한 10에서 20년 사이 안에 구차될 것이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셨고 너무 속 시원하고 정말 흥미진진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귀한 내용들을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가 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벤트 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정말 기쁘게 이런 그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주환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